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한동안 답답하게 느껴졌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그래도 시원하게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이 2%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장중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히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부진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갈등 소식에 미국 증시 다시 한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 재검토 소식에 우주항공 산업과 또 대북주들, 방산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다시 한번 저점까지 내려오고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앞으로의 전략들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데요.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의 문다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이 상가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광주 동구청이 영업 정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광주 학동에서 재개발 현장에 무너지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시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지나가던 버스를 덮치면서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이 재판 중에 있고요. 동구청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 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겁니다. 현재 부실 시공 관련된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동구청이 요구한 8개월의 영업정지는 건산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겁니다. 건산법과 시행령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을 한 사고고 이는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이 최장 8개월 뿐입니다. 네, 요즘에 이런 안전사고 위험이 좀 커지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네, 현재 서울시는 처분 수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학동 재개발 현장에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광주 지역업체에 또다시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솔기업의 등록관청인 영동포구는 재판 결과를 보고 수위를 정하겠다며 처분을 유보했습니다. 처벌 기준이 되는 부실 시공에 대해서도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철거를 시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데다가 현대산업개발의 철거 하도급 업체가 또다시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경우여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부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영업 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의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이고 민간 사업 수주도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에 이번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경우 학동 참사와는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과 관리 부실 책임이 보다 명확해 중징계가 내려질 공산이 큽니다. 만약 학동 참사로 최장 8개월의 영업 정지가 내려지고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간의 영업 정지가 이뤄질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를 못하게 됩니다. 특히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해서는 현재 건산법상 최고 징계 수위인 등록 말소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은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새 이름으로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여론이 악화돼서 당장은 쉽지 않은 데다가 새로 등록하더라도 과거 공사의 실적이 모두 사라져 HDC 그룹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갈 전망입니다. 네, 기업에는 분명히 타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처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소식인데요. 통신사들이 5G 주파수 할당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정부가 LG U+의 요청을 받아들여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LG U+와 경쟁사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어제 국회의원회에서 마련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이통 3사와 과기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먼저 SK텔레콤과 KT 측 주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들은 LG U+의 특혜를 두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대역이 LG U+가 이용하는 대역과 붙어 있어 LG U+에만 유리하고 SK텔레콤과 KT는 낙찰을 받더라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해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는 겁니다. LG U+가 2018년 경매 당시에 주파수 경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적게 할당받았다가 이제 와서 사실상 경쟁 없이 추가로 할당받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LG U+는 이미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때 정부가 추가 할당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통 3사 모두 인지하고 있는 만큼 특혜는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 경매에는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별도의 할당 조건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LG U+가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된다면 지역 간의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주파수 할당은 LG U+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 명에 달하는 번호 이동 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여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매 대상 20MHz는 즉시 사용 가능한 주파수로 서비스 시기를 늦추거나 지역별로 시기를 나눠 서비스를 하자는 주장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 U+ 이렇게 새 이동통신사의 의견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 전문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동통신 3사의 이해관계와는 달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LG U+의 추가 할당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주파수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사회 후생 증가와 소비자 이익 증가가 워낙 중요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봤고요.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5G망으로 메타버스 등 관련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속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 편익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전체적으로 사업자 간 형평성과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통사 주파수 갈등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산업부의 문다혜 기자와 함께 이 시각 보도본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 잠깐 시장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2,9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854.4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2.12% 상승한 953.5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조금 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모처럼 양대 시장이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이 마무리가 되면서 일부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국채 금리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긴축 정책에 존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여전히 변동성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에는 등락을 반복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0.44%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2,85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는 모습 포착이 되기도 했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고점 계속해서 키워나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1%의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95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수급 확인해 보면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1,23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1,121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040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1,073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226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유행하게 되면서 MLCC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무라타가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을 중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끔틀거리고 있는데요. 또 MLCC는 앞으로 수익성이 높고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크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나가지고 있습니다. 0.53%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온테크도 현재 8.48% 오른 3,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 오늘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연초 들어서 유일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던 게 금융주들이었죠. 미국의 통화긴축, 기준금리 인상 같은 여러 불확실성대로 시장이 어려운 한편에서 외국인들이 4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매수 비중을 늘려왔었는데요.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4%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현재 3.09% 밀려난 45,500원에 기업은행도 현재 2.35%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다소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동반 약세 보인 데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카카오는 경영자 쇄신에 나선다고 합니다. 무너진 신뢰 회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아제강 미국 에너지용 강관의 수익성 개선으로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위지익 스튜디오는 4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메타버스 관련 투자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가 연속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서 실적 호조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세 종목 뽑아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이 76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면서 세계 1위 자리를 다시 한번 탈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 판매량도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애플은 지난해 창사 이래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주가는 현재 강보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7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두고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 이러한 우려와 또 에너지 가격, 물가 상승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7.18% 오른 3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만스터치 있습니다.
맘스터치가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최대 주주인 한국 F&B 홀딩스가 맘스터치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햄버거 브랜드 가운데 국내 매장 수 기준 1위인 맘스터치가 6년 만에 비상장사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이런 잦은 상패 소식에 오늘 주가 급등 흐름 보여집니다. 17%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객장 상황 전화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먼저 객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외국인 수급 동향에 따라서 오늘 증시 방향도 좀 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오전 시장에서는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이다가 코스닥 시장에서 오후 들어 좀 매수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수세 유입을 하면서 좀 시장 반등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한국항공우주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오후 들어서는 삼성, SDI들에 대한 매수세 유입도 특징적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대주전자재료, 또 원익 IPS, YG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오전 시장에선 삼성전자, LG화학, 또 SK 하이닉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지만 오후 들어서는 한국항공우주와 네이버 등으로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맘스터치, 또 프로텍, 컴투스 홀딩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모처럼 상승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마무리가 되면서 일부 자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 여전한 모습인데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장 한마디 우려감 진정 속 하방 지지 테스트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여전히 투심이 약하다라는 점은 오늘 오전 시장만 보더라도 좀 알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장 초반 같은 경우에 미국 국채금리 단기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습, 또 LG 엔솔 청약 종료에 따른 이 단기 수급 진정 기대감 등의 좀 반등을 초반부터 꾀하던 우리 증시, 또 외국인이 다시금 좀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 속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음전하는 등 여전히 반등에 좀 힘이 겨웠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감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추가로 낙폭을 키운다라기보다는 이 하방 지지 테스트를 거치는 모습 등은 향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일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당분간은 외국인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 흐름이 정해질 여지가 크다라는 점에서 이 외국인 매매 동향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시장에 봤을 때 오후 들어서 시장 반등신이 다시 한번 좀 강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금리 인하 발표로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 확인에 따른 중국 증시가 재차 상승 전환하는 점 등도 오늘 우리 증시 상승세에 도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런 장세에서는 조정 후 반등을 보이는 업종, 또 그리고 업종 모멘텀의 반등을 꾀하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일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방위산업주들의 강세가 그래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게는 해외 수주 및 북한 관련 우려감 등에 따른 방위산업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 북한 관련 이슈는 그냥 투심을 일부 자극하는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주들 같은 경우 수출이 계속 순항 중인 모습인데 지난해 70억 달러에 이어서 올해는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방산 부분의 성장 속에서 우주 항공 부분에 역시도 추가로 기대감을 삼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 여러 해외 수주권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은 올해 계속 이어 나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인 등의 오늘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등의 이런 주가 강세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철강 업종 최근 조정 이후에 다시금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우리 업체들의 주요 시장인 중국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2월 초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이 중국이 대기질 관리 차원에서 공장 가동을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중국 철강 업체가 생산량을 줄일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 등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요인 등의 세아제강, 포스코, KG 동부제철 등의 강세, 또 그리고 추가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쪽이 주 수출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국제유가 상세 등으로 미국 내 강관 수요 확대에 따른 이 기대감, 특히 미국 쪽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철강업종 내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테마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청약 배정 물량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 정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 주도 못 받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27일에 상장하니까 그때까지 또 청약 물량 받으시는 분들은 전략을 또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번 주 전략 그리고 오늘장 전략 함께 또 알아봐야겠죠.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는데요.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 또 반대로 우리 시장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도 실어지고 있고 아직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흐름 좀 먼저 짚어볼까요? 예, 미국 증시가 최근에 변동성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거듭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지속되고 있죠.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일주일 전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저희가 이제 불리는 기간에 현재 진입해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없죠. 하지만 다양한 증권계의 의견이 현재 지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시장은 좀 일부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 기술주들이 중요한 성장 섹터에 자리매김을 했었던 부분들이 너무 크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2021년에 올랐었던 면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성장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들이 현재 지금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식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표됐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소 꺾이는 부분들, 대표적인 게 루시드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포드가 루시드 지분을 팔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설왕설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성장주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그전에는 너무 좋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면, 이제는 살짝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자체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 다소 거쳐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FOMC 회의 25일부터 26일까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성장주에 대한 의구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성장주뿐만이 아니라 또 증시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도 불확실성이 좀 커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가상화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죠. 지금 현재 시장의 자금 플로우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선회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위험자산을 회피하고 안전자산으로 가는 흐름들이 확연히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런 어떤 자금의 로테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위험자산의 대표 주자인 가상화폐에 따라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지금은 이제 호재가 나온 지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만 민감한 이슈가 나와도 가상화폐는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과거처럼 너무 과거에 익숙하셔서 하락하면 다시 올라오겠거니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저는 이제는 조금 상황이 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대비한 전략도 나름대로 세워 보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원자재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원자재가 올라가는 게 수요가 늘어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만 일부 원자재 가격에는 유동성에 따른 거품도 약간 끼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원자재 가격도 일부 원자재에 대해서는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도 같이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자재 등도 하락이 예상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안은 이 가상화폐 저점에서 매수하기만 하면 반등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강한 업종이 또 방산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그리고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에 K 방산 수출까지 이어지면서 이쪽에 또 관심이 큰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늘은 그 방산 관련해서 개별 종목이 아침에 좀 오르다가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굵직한 종목이 장중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요소들이 다각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있어 왔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을 당긴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개발을 멈췄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라라는 그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특히 ICBM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쪽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현재 지금 방산주에 불을 당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도발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지금 여야가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관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어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북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쉬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방산주가 이렇게 또 강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쏘아 올리고 있는 수출 모멘텀입니다. 호주의 자주포, 그다음에 중동의 천궁2, 그다음에 아직까지 중동에서 비행기에 대한 아직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거듭되는 실적이 확인되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발 이슈에 따라서 어떤 이슈몰이었다라면 이제는 실질적인 실적이 찍히고 있는 그러한 주식들이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들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다라는 인식까지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방산업체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주항공 관련 사업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또 투자자들이 이쪽에 눈이 또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기업이 높은 기술력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올 한 해 또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2차례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누리호2에 대한 그 발사가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하반기로 수년됐고요. 이름에 따라서 오히려 발사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달 궤도 위성을 하반기 때 이제 쏘아 올린다라는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술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었던 미사일 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자체 기술력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만약에 이번에 성공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추후에 한 차례 더 성공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과거에 기술력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의 위성을 다른 나라의 위탁 발사를 의뢰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오히려 위탁을 받아서 이쪽 산업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주항공 분야는 단순하게 우리가 군사 기술로만 국한될 것들이 아니라 민수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방산주에 대한 관심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또 멕시코와의 FDA 협상 이제 재개된다라는 소식입니다. 14년 만인데요. 지금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서 바라봐야 할 수혜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차관급 회담을 실시하겠다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 미국으로 우회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FTA 부분에 있어서 기초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철강 같은 업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측의 원자재라든지 식료품 같은 경우가 또 우리나라의 수출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 상호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우회를 안 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금 미국의 어떤 그 덤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멕시코와 관계 개선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수출이 워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멕시코와의 FTA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은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멕시코와의 FTA 재개 소식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지수 흐름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지금 고점 부근에 올라오면서 지수 변동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0.45%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 코스피고요. 2,855.07포인트로 한 1시경부터는 계속해서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면요. 2.19%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954.34포인트로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흐름 짚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상현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흐름 짧게 짚어봤는데요.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네, 일단 금일 기준으로 HLB나 컴투스 같은 제약바이오주와 게임주의 강세로 해서 시장은 이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연속된 조정으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침체돼 있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청약 증거금이 80조 원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주요 포인트 구간인 935포인트 선 구간에서의 어떤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 바닥을 터칭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 구간대는 985에서 1000포인트까지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2900포인트 선을 좀 회복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코스닥보다는 탄력이 좀 덜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안정세가 이루어져야 코스피 쪽에서의 반도체주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현재 환율의 기준 터닝 포인트인 1185원 선 여기 기준에서 좀 하회를 해야 긍정적 움직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모멘텀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중동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중동 쪽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단발 이슈로 좀 그칠 수가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상방 관점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상방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강세 업종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들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어떤 방산주 쪽에서 어떤 흐름이 좀 부각이 됐다고 한다면은 오후장에 들어서는 이제 전자결제라든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흐름이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1,800여 종목에 달한 종목들이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정 섹터만을 논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자금 유동성이 이제 오전 10시 기점으로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유의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몇 개 섹터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는 UAM 이 섹터를 좀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가 이제 영국의 모빌리티 기업인 이 어반 에어포트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좀 밝히면서 시장의 강한 섹터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반 에어포트 지분 인수 주체가 현대차의 이제 미국 도심항공 모빌리티 독립법인인 슈퍼널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현대차 쪽에서는 일찌감치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UAM 사업
관련해서 협력관계를 구축을 해왔었습니다. 20년도 기준에서 8월 달에는 개인용 비행체에 대한 어떤 인프라 공동 투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 9월 달에는 전기 65개의 어떤 전기 도심 공항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한 바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오퍼 그리고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UAM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또 섹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정치 테마주들 역시나 이 정책과 관련된 어떤 섹터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의 어떤 초기 모멘텀을 형성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테마로 보여지니까요, 저출산 관련된 테마 역시나 체킹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가지 테마 정도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최근에 가치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자라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또 김성현 위원님도 현대차 이야기해 주시면서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점검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까지였죠. LG에너지솔루션 청약 때문인지 이 기관들의 수급이 빠지게 되면서 증시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증시에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수급이 좀 회복이 되고 하는 과정인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1월 효과가 사라졌는데요. LG 엔솔의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지난해 말부터 8조 원 가까이 순매도한 영향이 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우리나라 주시장의 지수가 3.6% 상승에 그쳤는데요. 대규모 IPO 물량이 계속 출회되면서 시가총액이 11% 넘게 증가한 것도 이런 수급 변동성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형 IPO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되는 ETF 같은 패시브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 정도 의무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또 MSCI라든지 FTSE 같은 경우에도 지수 비중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장 뒤에 보면은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숨에 시가총액 이익 규모가 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지수 상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흐름은 올해 2월부터 대형 IPO죠.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오일뱅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교보생명, CJ 올리브영 같은 초대형 IPO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수급 시장의 혼란이 올해는 자주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상장한 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을 이른바 기록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데요.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 예측이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고요. 또 증권사들이 내놓는 목표 주가도 상당히 40만 원 이상,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첫날 따상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시가총액 규모로 보면은 상한가를 기록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IPO 첫날은 자석 효과 형상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워낙 높은 종목이고 또 스타주다 보니까 첫날 시초가가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면은 기관이라든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 물량이 6% 전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적인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날
따상이 성공한다면은 시가총액은 100조 원을 훌쩍 넘는 182조 원대까지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룹 위상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삼성그룹에 이어서 LG그룹이 2위로 올라서게 되고요. SK그룹은 3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주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재구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상장 날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은이 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 연준의 기조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 유출 등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 더 먼저 이렇게 앞서간 부분도 있었고요. 네, 국내 시장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외국인의 이탈이 좀 일시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분명히 둔화될 것은 분명한데요. 이는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신흥국에서도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당분간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미국 금융시장의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ETF 펀드에서 위험자산을 좀 줄이는 이런 모습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앞으로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비롯해서 대만에서는 반도체 주식을 오히려 사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매수 규모가 되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은 리모트 워크 또 이커머셜이 확산이 되면서 반도체 수요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공급 제약이 좀 풀림에 따라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로의 디지털화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상 자산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이 생각보다 빨리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때문에 고도의 처리 능력을 갖춘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3D를 지원하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까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IB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가격 하락폭을 작년 말에는 올해는 한 10% 하락할 것으로 봤지만 지금은 5% 하락에 그쳤다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반도체 시장의 전망을 밝혀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본격적인 3월 인터넷 시장이 개막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754억 개의 기계가 인터넷과 접속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인구 78억 명인데 1인당 1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또 전기 자동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IB들의 투자 전망은 상당히 밝다는 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중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4%에 그쳤다고 지난 17일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날에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증시가 괜찮았는데요. 코스피만 또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코리안 디스카운트 그리고 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여기에 중국 경기 둔화라는 아주 복합적인 악재가 겹쳐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의 작년에 GDP 성장률을 보면은 8.1%였습니다. 상당히 높지만 이 중에서도 기저효과는 6.3%에 달했는데요. 이 때문에 실질 성장률이 1.8%에 불과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이 되다 보니까 중국의 가계 소비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중국에 수출하는 소비재 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도 악재가 됐었던 거죠. 중국의 4분기 성장률 지표를 보면은 중국 경제는 지금 수요 감소 공급망 타격에다가 경기 선행 지표 악화라는 삼중고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조기 공장 휴업에 들어간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중국의 전력 발전량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는 무려 2.1% 정도 감소했습니다.
중국 경제 체온이 식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 비중이 줄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춘조를 앞두고서 중국 내 여행 자제령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 위축 현상은 당분간 더 지속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 특히 경기 민감주, 대중국주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다른 주요국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등의 긴축에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돈 풀기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5% 이하로 전망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최근 그 IB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와 관련된 성장률 전망치를 생각보다 빨리 하향 조정시키고 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4.9%로 낮췄고요.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4.3%,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아예 2.9%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다양한 소비 자극 정책을 꺼내고 있지만 이는 지방 정부의 채무 규모가 사상 최대인 1경 5천조 원이 넘고요. 또 부동산 개발에서의 은행 부채가 1경 3천조에 달하다 보니까 앞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가전제품 구입 시 보조금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 풀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책 금리 최우대 대출 금리죠. 10bp 정도 인하를 하면서 2개월 연속 인하를 시켰습니다. 전 세계 중에서 그 모든 나라가 금융 정상화에 들어가는데 중국만은 정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공동 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사실상 정체 국면에 빠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그 성장률은 1분기가 가장 바닥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네, 환율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흥국의 대미 환율이 2.7% 정도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률이 8.2%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원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에 관련해 가지고는 세 가지 변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그 돈은 금리가 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정책을 반영하는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5%까지 높아졌고요.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의 벤치마크 지수입니다. 현재 1.9%까지 높아졌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25%인 점을 보면은 일드 커브 확대는 원화 약세가 당분간 계속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암시를 합니다. 하지만 증시나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향보다는 환율과 관련된 속도가 중요한데요. 속도를 결정짓는 두 가지 변수를 보면은 이제는 그 환율 절하폭이 또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하면은 돈의 양이 40% 정도 늘었고요. 우리나라는 그 1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돈의 양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는 그나마 낫다는 거고요. 둘째는 통화의 질을 결정하는 구매력 지수입니다. 미국은 현재 고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적금리 인상 이후에는 다시 원화 환율이 1,150원에서 1,180원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그 이상은 방향성이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1,15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환율을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150원대 환율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5일부터 26일에 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6에서 7회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았었는데요. 12월에 소매 판매는 또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 부분은 짧게 답변해 주시죠. 네, 워낙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이미 다이앤 JP 모건 체이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연내 6, 7%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연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경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당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증시는 금리 인상보다는 앞으로는 양적 긴축 규모라든지 시장 시기를 더 관심을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보다는 앞으로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시기나 그리고 이것을 축소하는 그 폭에 관심을 두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2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